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14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 별일 없으셨나요? 아유,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엄청 춥다가 또 갑자기 또 안 춥다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주. 요즘 좀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느끼기엔 영상 한 뭐 7, 8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거 혹시 영향이 있나요? 환경 지구 온난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좋습니다. 제가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날씨 차이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부산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끔 더워요. 막 오후에 햇볕 쬐는 데 있으면 막 더워가지고, 왜냐면 서울에서 입고 돌아다니니까 입는 옷으로 그때 좀 놀랍니다. 사실 근데 방금 재훈님 질문 대답을 또 살짝 하긴 하면 이게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며칠 동안 국지적인 문제만 보고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온도가 오락가락하는 만큼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떤 위도나 비슷한 조건의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상이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더 길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이건 좀 기후변의 영향일 것 같다라고들 하는데, 지금 요 정도 같아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표님 그 발언권 시간을 좀 늘려드리고자 질문했습니다. 거의 딱 방송할 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네. 아무튼 댓글 읽고 갈까요? 달타령님부터. 역순이군요. 네, 이 걱정마님께서 조선은 이삿날 짜장면 먹을 때 깔개로도 쓰지 말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방송 보다가 조선일보.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언론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두 분, 이제 신현진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탄소 배출을 덜하는 소비를 할 때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준다면 좀 기업이 이 탄소세로 인한 제품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덜하면서도 탄소 저감에도 동참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소비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탄소 배출을 덜하는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인프라를 까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나 또 그린 모빌리티 같은 거, 교통수단 같은 것들을 인프라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인센티브 같은 게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알맹상점 같은 곳들, 그런 것들에 좀 인센티브 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JWR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탄소세 이야기 한 것으로 여러 개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인간의 모든 생산활동을 멈추지 않고 탄소세만 내면 탄소가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우님? 인간의 모든 생산활동을 멈추고 탄소세만 내면 인간의 모든 생산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면서 탄소세만 내면 탄소가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희 사는 것 자체가 탄소가 일단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문제는 밸런스죠, 밸런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지구를 1개 써야 된다라고 하면 벌써 한국인은 1년에 지구를 3.3개 쓰고 있거든요. 지구에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에 되게 많은데, 뭐 저기압이면 고기압으로 뭐 이런 마케팅 용어들 있잖아요. 이거 되게 탄소 배출량 높게 만드는 마케팅 용어인 거거든요. 우린 이런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독이라고 불리는 거고, 밸런스가 깨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일상 자체, 생산과 소비 자체의 패러다임도 아예 변화해야 되고, 탄소세 같은 제도적인 부분들, 또 재생에너지 같은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같이 가야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곽종균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여론조사 큰 흐름만 보시고 일희일비 마세요. 여론조사로 투표 포기 유도 전략이란 걸 높든 낮든 많이 투표하는 편이 승리할 것. 가족, 친구, 주변 분들 읍소 또 읍소라고 달아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모르는 여론조사 같은 번호가 오면 사실 저는 허경영인 줄 알고 안 받았거든요. 전화 엄청 오더라고요. 너무 와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여론조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요. 저도 이제 받고 이제 투표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주변 제 지인분들한테도 또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 이런 것들 많이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또 제 순서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다른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슈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이제 탄소세 이야기가 생겼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급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환경, 뭐 농업, 체육, 스포츠 공약을 오늘 오후에 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녹화하고 있는 화요일, 1월 25일 화요일인데 네. 오후에 이제 환경 농업 관련 공약을 냈길래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주제를 급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할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환경 관련해서는 크게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언급을 했어요. 일단 먼저 미세먼지 얘기를 했어요. 미세먼지. 네. 전 개인적으로 환경 공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미세먼지 얘기부터 하는 게 좀 의아했어요. 환경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렇죠. 네, 기후 위기 문제나 우리 뭐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그렇죠. 중요한 게 많은데 미세먼지?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이미 줄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로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고 있거든요. 우린 똑같이 심각하게 느끼지만 이미 너무 과도하기 때문인 건데 이미 줄이고 있는 노력을 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첫 번째로 환경공약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우선순위가 있나 싶으면서 들었어요. 일단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집권 기간 동안 30% 발생량을 감축하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 감축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전국 초등학교에 있는 공기 정화기를 현재 이 공기 정화기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바이러스까지 모두 막아내는 제품으로 교체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현재 같은 경우는 이 12시간 전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틀 전에 발령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후보가 답변을 하기로는 서해 바다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술은 아직 상용화된 게 없어서 헤파 필터 같은 것을 많이 보급해서 특히 학교 같은 곳 그리고 노령층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 같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많이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그 미세먼지 자체가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서 발생되는 양이 훨씬 많거든요. 네. 국내에 미세먼지 100개 있으면 절반 이상은 우리 국내에서 나온 거예요. 한 30%, 40% 정도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고 이건 한중일이 같이 한 2019년쯤에 연구한 통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통계인데 뭐 이런 어떤 팩트와는 좀 관계없이 그리고 어떻게 더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이 분명히 미세먼지 30% 감축하겠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얘기는 없이 필터 많이 뿌리겠다라고 하는 데서 좀 한계를 느꼈고 또 질문이 또 석탄 발전소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걸 중단할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신축을 중단할 수는 없고 어쨌든 탄소 중립을 하려면 나중에 확 줄여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이 석탄화력 발전소보다는 새로운 시설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총량을 하여튼 감축시키겠다. 라고 하여튼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이 대답에도 사실 오류가 좀 있는 게 이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 나중에 확 줄여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확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학 숙제 같은 거 그림 일기를 써야 돼요. 방학이 한 달이에요. 열흘 정도 밀리고 쓰는 게 나습니까? 아니면 30일 내내 팽팽 놀다가 내일 계약하는데 30개 다 그리고 쓰는 게 좀 덜 필요합니까? 저는 아예 안 써요.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저는 약간 대신에 지구 온도가 한 7도 오르겠지. 민폐죠. 그래서 저도 흠칫한 게 저도 사실 하루 전에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거 되게 힘들고 스스로 맞아요. 후회하잖아요. 미리 좀 할 걸. 매일매일 하면은 진짜 간단한 건데. 네. 네. 이 후보가 나중에 확 탄소 중립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나중에 확 줄여야 된다라고는 아니요. 당장 확 줄여야 돼요.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들고 노력도 적게 들고 실제로 효과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 후보가 탄소 중심이라고 외친 이유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TV조선 기자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미세먼지 공약, 뭐 재생에너지 확대, 공기정화기 설치 이런 거 다 이미 했던 건데 차별점이 뭡니까? 실패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말이 되게 길었어요. 사실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면 온실가스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빌리티,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로 크게 두 개를 보는데 탈원전을 추가하는 바람에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르겠고 탈원전 때문이야. 그 얘기구나. 돌려서. 네. 재생에너지 얻기도 쉽지 않고 공기정화기 설치도 계획을 세워서 용의주도하게 가야 되는데 방향만 잡아서 있으면 뭐 하면서 넘어가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나오는 진짜 대로 박근혜 생각납니다.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 또 이 얘기 또 나와요. 중국에서 이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상공에서 차단하지 못한다면 실내 공간에서라도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장치를 필수로 해놓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헤파 필터 같은 정화기도 가정, 공적시설 같은 데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분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좀 없다 싶었어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있으면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로서 해결을 좀 해나가야 될 것이고 한국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줄이겠다. 그리고 노력을 하더라도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필터라든지 공기정화기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하겠다 하는 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냥 기승전 헤파 필터, 기승전 탈원전. 그렇죠. 외교 쉽죠. 뭐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거.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선제 타격하고. 그렇죠. 그 답변만 하면 윤석열이 됩니다. 그냥. 헤파 필터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면 실내에서는 조금 쾌적할지 몰라도 그만큼 쓰레기나 탄소가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그렇죠. 환경이 엄청 안 좋은 건데 그렇죠. 이거 헤파 필터 업체랑 뭐 있는 거 아닌지 저는 살짝 의심해 봅니다. 이거 주가 확인해 봐야 되나. 저도 너무 윤석열 관련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JTBC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초중고등학교 정확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필터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질문을 끊더라고요. 중간에 하여튼 하면서 끊더라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출과 최우선인 분야니까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다 요 워딩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큰 생각은 없나 보다 그러니까 외워온 거 벗어난 질문이면 무조건 그냥 하여튼 네. 중간에 법과 말을 원칙 그거 화내고 아니 그리고 아까 저 환경 관련 발표 공약 유튜브 생중계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늦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거기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방송이 이제 00분에 딱 시작을 하잖아요. 스트리밍 시작하면 근데 윤석열 후보가 나온 게 24분인가 그래요. 맞아요. 절반을 드래그해서 옮겨야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있을 줄 알고 봤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뭐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냐. 그래서 그리고 후보도 안 하는데 통역하시는 수어하시는 분은 왜 자꾸 서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설명하겠죠. 윤석열 후보가 뭐 때문에 늦고 있다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분 동안 일단 또 지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태도 자체도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맨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국민을 기다려라. 아니면 약간 좀 조롱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항상 받고 그다음에 윤석열 씨 환경정책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가 옛날에 주제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막 에너지 고속도로 환경 얘기하면서 이제 뭐 태양 뭐 그런 것도 나눠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를 이제 약간 기회로 만들자. 약간 그런 중심에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크게 보면 이 위기를 대응만 일단 해보겠다라는 그런 건데, 이 대응 자체도 약간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환경단체 일할 때, 그때 한참 미세먼지가 이슈였던 때였어요. 2017년, 18년 뭐 이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단체로 전화가, 빗발치던 전화들이 그런, 제가 무슨 뭐 광선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저는 사기꾼으로 분류했는데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방금 달태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헤파 필터 업체라든지 공기청정기 업체들이랑 그런 데서 아마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같이 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점점 해결의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기청정기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켓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모드 되면 전쟁 무기 파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막. 그런 것처럼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어떤
편이 좀 되어주는 거 아닌가.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합리적 의심을 붙이시네요.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지. 아닐 수도 제 의견과 있으니까. 무관합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 보면 하여튼 내가 할게 한다잖아 약간 이런 태도잖아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까 일기의 비유를 하셨지만 일기 좀 안 쓴들 어떠합니까? 그거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기로 했으면 가서 몇 대를 맞든 아니면 그냥 앞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든 그거는 네.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의 자유인데 이거는 지금 개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서 모든 시민의 이 생활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하고 지금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그렇죠. 다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본인만 혼자 하라고 하세요. 어디 가가지고 그러면 전 보는 것도 좋으면은 그냥 사인으로서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안 하면 되죠. 참 좀 들으면서 참 대선 후보가 참 요러네.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공약 발표였고 하나 또 넘어가면 순환 경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모든 가구 특히 신축 건물에는 필수로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또 그렇게 파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바이오 가스를 만들겠다. 라는 또 공약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혹시 그 분쇄기 써보셨어요? 아니요, 따로. 재훈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이 음식물을 집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불법인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뭐 손으로 가서 버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음식물을 남기지 마세요. 예, 그렇죠. 그게 제일 그거 아니 베스트긴 하죠. 음식을 왜 예. 남기는 거지? 충격적인 답변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남더라고요. 예, 하여튼 예. 네, 달달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도 써보셨어요? 써본 적이 아예 없어요. 저는 저희 집이 몇 년 전에 그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달려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써봤는데 이거 진짜 너무 편해요. 진짜요? 거기다가 버려버리면 그냥 분쇄해주고 끝나요. 뭘 이렇게 그 봉지에다가 짜내고 그 국물 같은 거 버리고 그 건더기만 건져가지고 버리고 이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하수구에다 부어버리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파쇄기가 얌얌얌얌 하면서 뭐 미생물로 하든 뭘로 하든 다 분해해줘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요. 쉬우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분쇄된 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분쇄하다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닭뼈 뭐 이런 그렇죠. 일스로 가야 될 것들까지 음스로 가게 되면서 귀찮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문제가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궁금했던 지점이 딱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방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95년 이후에는 아예 금지가 됐었고 그렇죠. 한 2013년 정도부터는 일부 허용이 됐는데 사실상 거의 못 쓰게 해놨어요. 하지만 2013년부터 살짝 허용이 되면서 이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쇄기 시장. 그러면서 저희 아파트도 이게 설치가 된 게 그럼 불법으로 설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불법인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쓰는 사람도 많은데.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미 산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분쇄기 산업을 하고 있는 이들과 이 분쇄기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은 건설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쓰게 해줘라. 이미 아주 많은 가구들이 이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쓰게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지난해 5월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하수도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그때 아예 분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해야 된다. 조금의 허용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 산업에서 우리 이 산업 좀 허용하게 해주세요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일종의 로비 같은 거죠. 편이 되어주면서.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의 의원의 그 윤준병 의원의 법이 통과되면 의성님은 그 바로 구속되는 겁니까? 일단 그 집은 저희 엄마의 명의니까 저희 엄마가 지금 저희 엄마 구속되라고 지금. 아니요, 그 있는 걸 또 어떻게 개선하겠죠. 네. 근데 이게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무조건 선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무조건 뭐 다 좋은 일만 했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보통 그 기업 편을 드는 게 그러니까 기업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돼서 해결돼야 되는 것들 자꾸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근데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걸 과정을. 저도 지금 이 문제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 문제는 그거죠. 이 분쇄기가 친환경이냐?
아니다예요. 그리고 자료도 하나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분쇄기를 사용했을 때 이 분쇄기가 하수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그 조사가 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래서 이 분쇄기 사용을 금지했구나 싶으실 텐데 한번 보시면 모든 주택에서 음식물의 20%만 내려보낼 때 저게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저게 조건이에요. 음식물의 20%만 분쇄기에 내려보내고 80%는 그 음수로 버리게 하는 거예요. 저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분쇄기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저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BOD도 올라가고 하수 처리장의 오염 부하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BOD가 올라가면은 왜 썩은 냄새 나는 물 있죠. 썩은 물이 되는 거고 하수 처리장도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처럼 모든 주택에 분쇄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100% 다 그냥 가감 없이 내려버린다라고 하면 똥물이 될 가능성은 30% 더 올라가는 거고 하수 처리장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처리장 증설 비율이 16조 정도는 17조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처리장만 이기느냐는 거죠. 처리장까지 가는 관은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런 것들 다 고려하면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환경적인 이로움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이로움이냐? 분쇄기 업체 그리고 건설회사들을 위한 이로움인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갖고 공약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겠대요. 그러니까 저 대책은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하겠다는 거니까. 네, 하여튼 하겠다. 그게 친환경이란다라고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저기 비닐이 섞여 갈지 왜냐면 지금 미세 그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결국에는 인간한테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디서 뭐가 들어가서 그게 더 잘게 쪼개져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올지도 굉장히 의문이고 맞아요. 저걸 뭐 말로는 포장을 한다고 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바이오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 그 사람이 알고 하는 소리일까 저는 되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 경제라고 하면 원자재를 좀 덜 사용하고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다시 원자재로 만들어서 물건을 다시 만들고 하면서 원자재 사용도 줄이고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순환 경제랍시고 음식물 쓰레기 파쇄기를 넣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파쇄기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수질 오염시키고 세금은 더 많이 뺏는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공약은 사실 시민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짐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좀 저의 평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이런 환경 공약대로 하면 그린워싱 산업의 논리대로 가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미 한국 중국에서 미세먼지 이미 줄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30%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러겠지. 노력해서 자기가 줄인 거야. 딱 얻어 걸리는. 숟가락 얹기. 그건 못 참지. 그러면서 그 틈에 헤파 필터 업체들, 공기정화기 업체들 또 자기들이 일조했다고 마케팅하겠죠. 사실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 분쇄기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반 조건 만들지 않고 분쇄기만 무조건 보급하겠다라는 면도 환경 문제가 아니라 분쇄기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에서 발생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 장사하는 것 같다. 이거 그린워싱으로 점철된 공약이다라는 게 저의 오늘 평가였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비유를 하면서 해주시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쏙쏙 와닿으실 것 같고 댓글 또 남겨주시면 또 계속 이어가고 그럼요. 예,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저도 매주 오면서 많이 배우는. 예. 아무튼 오늘도 되게 충격적인 소식이고 다음 주엔 또 다른 후보들의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오면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가 조금 불편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불편하고 귀찮고 하지만 그 조금의 불편함이 지금 우리의 어린 세대와 미래에 자라날 미래 세대들에게 주어질 짐을 우리가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약간의 불편함을 감당할 마음의 자세도 조금 함께 갖추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그 이재명 후보의 요즘 공약이 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같이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성남 연설이 있었어요. 혹시 다들 뭐 보셨나요? 눈물의 네. 연설. 눈물의 눈물의 연설. 연설. 근데 그 연설 저도 보고 진짜 되게
좀 뭉클했고 이 연설을 본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감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퍼지면 굉장히 중도층한테도 이 울림으로써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요. 이어서 어제 경기 공약을 발표를 하셨어요. 거기 성남 거기 하시면서.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 같아서 좀 같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경기 공약 맞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경기 공약 핵심 그래가지고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대의 생활권 조성 그리고 분당 3본 일산 중동 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그리고 경기 남부권을 첨단 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조성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경기 북부에는 평화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경기 동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조성이라는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사진을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GTX와 관련된 사진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게 혹시 확대가 됐구나.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평택 운정 그리고 송도에서 마석 그리고 김포에서 하남시청 인천공항 포청 그러니까 이 수도권 일대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딱 짚어서 그러니까 30분대 안에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일 먼 거리들을 다 있네요. 서울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지도를 이 한눈에 좀 보시기 편하게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 경기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관통해서 다 이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막히잖아요, 차가. 그렇다고 또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도 굉장히 좀 돌아가는 측면이 있고 환승해야 되고 사람은 많고 이런 것들을 진짜 한눈에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교통혁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 이 또 2030 세대들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22일 날 발표를 하신 공약인데 저희가 또 청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1,000만 원 청년 기본대출 도입과 청년 특임 장관 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보면 하나씩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이따 토론 때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첫 번째는 청년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주거 안전망 구축 두 번째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 세 번째 청년 기본 금융 도입 네 번째는 청년 일자리 향상 질 높은 교육 훈련 제공 그다음에 군장변 지원 확대 대학생 지원 확대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이재명 정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 입장으로 이건 좀 내가 끌린다 하는 정책이 있으시면 혹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 7번이 궁금하네요. 청년복지 사각지대가 어떤 게 있는 걸까? 저도 지금 딱 그 부분을 항상 모든 정책을 실행을 하면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떤 그렇죠. 방식으로 하게 될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근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실행해오고 네네. 이제 거기서는 청년수당이라든지 뭐 GH 사장이셨던 분이 지금 여기서 정책에 관련된 방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새날에서. 근데 분께서도 얘기하신 걸 보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지사일 때 그리고 시장일 때 계속 해왔던 것들을 보면 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낼까가 좀 궁금해요. 그 7번 부분이 아마 제 기억에는 네. 뭐 니트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 건강 바우처 때 막 그쪽을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걸 더 확대시키고 거기에 조금 더 관심 가지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아까 그 8번 내용에 제가 국무총리 산하에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저도 거기 위원인데 거기에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예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이 부족한데 힘이 그쵸.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예산이나 정책에 조금 더 청년들한테 힘을 싣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뭐 청년 기본 금융 네. 그쪽 뭐 대출하고 저축 여기도 꽤 20대들한테 네. 되게 좋죠. 3번에 지금 있는 네, 3번 공약인데 근데 저는 이 청년 정책이라고 사실은 이름 붙이고 뭐 네. 노인 정책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타겟팅을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그 앞에 나온 정책도 보면 경기의 어떤 특정 지역들에게 네. 정말 필요한 거를 해주는 거 뭉뚱그려서 그 당신들한테 좋을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나아지고 좋아지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청년들에게 예산 결정권을 부여하는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 뭐 기재부 혁신을 해서 그 뭐 예산권 의결권을 분리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익 정책과 이게 또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하나 원포인트로 이거 해서 모든 거 해결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정책과 뭐 A, B, C, D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굉장히 맞물려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를 좀 더 해소시켜줄 수 있는 옆에 다른 정책이 또 지원이 되고 약간 이런 방식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것들이 모두 실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쭉쭉 뻗어서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들 그 내 집 마련의 꿈 네. 달성 그게 지금 기존의 민주당에서 해오던 정책하고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되게 실용적으로 그래서 뭐 일부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특히 30대 청년들 입장에선 뭐 물론 지역이라든지 뭐 가격이나 이거 다 차이가 있겠지만 LTV 생애 첫 주택 구입자한테 90%까지 풀어주겠다. 이게 90? 예, 그러니까 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여태까지 지금 되게 두려워하고 아, 미래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건데 불가능했어요. 예, 그게 지금 어떤 희망을 그래서 실제 30대 친구들한테 연락이 꽤 오더라고요. 이 안에 대해서. 90%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팅을 잘한 게 지금 2030 묶어서 항상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2030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심지어 달라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내 집 마련 내 생애 첫 내 집 마련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게 너무나 직관적으로 잘 와닿으니까 그쵸. 지금까지 그 불만이 있었던 30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요 2번 청년 기본소득 약간 눈에 띄는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약들을 봤을 때 지금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기조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많이 주어지면 좋겠거든요. 근데 2번 기본소득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 같은 경우는 뭐 24살이 되면 뭐 40만 원, 50만 원을 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 외에 태양광을 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해상 풍력을 정부에서 이제 설치를 했다. 지자체에다가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그 해상 풍력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지역 어민들 노인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협약을 맺는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현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태양광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태양광 인프라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발전의 이익을 이 청년들에게 준다라고 하면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이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그 실질적인 행위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적은 돈이지만 꾸준하게 태양광 발전을 통한 이익도 가져갈 수 있고 하게 되면 어떤 에너지 권력이 청년들에게 확대되고 분산되는 역할도 가능하고 하는 등 많은 그 좋은 점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현금이랑 이 청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현금 있고 태양광 있어. 뭐 가져갈래? 라고 하면 청년들이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뭐 가져갈 그쵸. 거냐? 하면서. 그럼 잘은 모르더라도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회자가 되고 토론이 될 테니까.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좀 그런 환경과 관련된 것들도 조금 더 녹여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20대 친구들도 이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되게 좋아할 법한 게 청년 기본소득 맞아요. 그 19세에서 29세 그 사이 그러니까 20대가 완전히 딱 그 대상인 거고 뭐 그다음에 군 장병들 그들을 대상으로도 있고 또 대학생 교육비 부담 줄여주고 이런 내용들이 20대들한테도 잘 전달되면 좋은데 지금 그게 또 쉽진 않아요. 보면 또 홍보하고 이런 게 뭐 쇼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확실히 지금 새로워진 시대에 어떻게 소통하고 어디서 여론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뭐 당에 이걸 맡겨놓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은 넘었고 물론 그렇죠. 더 노력해야 되지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네, 말씀하세요. 도 필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 아직까지 그래도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다 중요하고 어느 한 부분 사실 안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절실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도 저도 아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황희도 씨께서 그 공유를 해주셨는데 주변에 아직까지도 후보자에 대해서 그 욕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일단 그걸로 귀나 눈이 막혀 있으니까 어떤 맞아요. 좋은 정책을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아직도. 특히나 젊은 층일수록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다쳐버리고 나니까 그 뒤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없는데 주변에 그래도 가까운 친구가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게 좀 풀려나갈 수 있는 그 한번 사례를 보고 나니까 이거는 주변에 퍼뜨려서 이런 시도를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그 친구가 그 20대 여성인데 문재인 네네. 대통령을 지금도 좋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한테는 마음이 안 갔던 이유가 그 욕설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팩트체크 자료를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아직까지 안 알려졌냐 해서 내 딴에는 열심히 알렸는데 알린다고 그 여기저기서 열심히 알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도달이 잘 안 됐구나 해서 저는 당연히 이 친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주위에 연락 한 통씩 돌려보고 이제 또 명절이니까 예, 그렇게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다. 예, 그래서 뭔가 확실히 그걸 벗겨내고 나야 그 다음에 공약이든 메시지든 일정에 그죠. 관심을 가지는 건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저도 살짝만 덧붙이자면 좋은 얘기 해야 된다. 포지티브 해야 된다. 뭐 김건희 녹취록 때문에 어쩌다 뭐 평가는 여기저기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도 분명히 유의미한 분석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시간에 저는 어떻게 이 악마와 프레임을 벗겨내고 공약을 알릴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약 100번 던진다고 해서 아까처럼 마음 닫고 있는 사람이 과연 본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엉뚱한 데에서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확 좋아지거나 확 싫어질 수 있는데 뭐 계속 그렇게 비평만 하려면 뭐 특히 국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비평할 시간에 그 방법론을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비평하려면 청국장 나오시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실 건가요? 티오가 없습니다. 한번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청년 정책을 좀 많이 내주셨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의 상황에 조금 빗대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는 이 청년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그리고 주거 안전망 구축, 요 1번에 돼 있는 요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4년 전에 이 결혼은 해야 되겠고, 근데 집이 정말 없어서 아하. 저는 주택 청약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오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위에서 막 그래요. 청약 어떻게 됐어? 진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신청하니까 저도 꽤 오래 뭐 기다림도 있었고 저도 한 8개월 이상 기다리고 순번 이렇게 다 기다렸다 들어갔는데 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4년이 지나니까 이제 통보가 오더라고요. 우리 계약이 이제 뭐 끝나기로 됐으니까 분양이 전환이 되니까 너 이 집을 사던지 아니면 나가서 새 집을 구하던지라는 그 통보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 당장에 이걸 사야 되냐? 아니면 이거 안 사면 나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거 안전망이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런 뭐 주택 청약이라는 게 있어도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통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더 나은 이 청년들이 좀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만 이제 해결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결혼 기피라든지 아니면 출산율 이런 것도 차차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그래서 1번 정책이 좀 많이 와닿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그 장애인 가족 22만 명 무려 22만 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그런 기자회견 소식도 있었고요. 군 경력 호봉 인정 그리고 예비군 훈련 보상 1일 20만 원으로라는 이런 소확행 공약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군필자들한테는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지자분들이나 또 중도층한테 많이 알리는 역할, 그러니까 희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이걸 알린다고 해서만 될 게 아니라 요걸 어떻게 좀 전략적이 됐던 그런 방식으로 알릴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또 제 개인 채널에서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엔 그러니까 내 마무리가 유튜브 뭐- 구독하라 이거군요. 완벽한 완벽한 깔때기네요. 잠깐만. 자연스러웠어.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하겠다 그런. 근데 거기에 공약을 좀
딱 핵심만 정리해가지고 쇼츠든 아니면 영상으로든 네네. 그걸 딱 정리해서 계속 뿌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예. 그 유튜브마다 저는 한마디만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예, 마지막으로 예, 예. 정리하면 네네. 유튜브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역할이 맞아요. 다 다르다고 봐요. 맞습니다. 어떤 채널은 뭐 현 정부가 레임덕 안 오게 계속 방어하는 채널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채널은 뭐 현장 취재하는 채널이 있을 거고 약간 중도층까지 어필하려는 채널도 있을 거고 다양한데 또 누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너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충돌하고 뭐 하는데 굳이 다른 채널 가가지고 여기서 이 얘기했는데 여긴 왜 그러냐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오려던 청년들도 그런 반응 보면 도망칩니다 일단. 그러니까 민주 진영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진짜 뭐 지금도 쇄신안도 몇 가지 발표했지만 더 새로워져야 되고 여기가 폼나야 되고 이쪽에 사람들이 일단 왔을 때 환영받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자꾸 혼나고 가르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오던 사람도 떠나가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로 채널에 각자의 그 역할이 있으니 이런 또 청년 공약이라든지 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요약해서 알리는 채널들은 그거대로 주변에 또 맞습니다. 홍보하는 대로 예. 쓰고 뭐 또 아닌 데는 아닌 대로 다른 차원으로 쓰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지금 하려는 게 그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영상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한 어떤 어필.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 연설 영상에, 그러니까 이런 그 쉬이 말해 BGM 이런 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층이 딱 봐도 되게 감동 울릴 만한. 왜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말투만 봐도 뭐 하다 뭐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이런 반면 이재명 후보는 저 이재명은 약간 이런 웅장함이 있잖아요. 소비에트 마치. 그런 웅장함.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해서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BGM을 잘 선정해라. 진짜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 맞아요. 울림. BGM 이. 예, 그래서 저도 아무튼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기 PR로 마무리가 됐는데 아니 누구한테 감사한 거야? 스스로한테.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또 구독해주시고, 왜냐면 또 새날 구독자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네. 그런 방송을 부분에서- 끝내버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사를 알겠습니다. 하다. 예. 아, 네. 저희가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저는 오늘 2022년도 올해 와서 이제 패션 트렌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오늘 패션으로 시작해요? 패션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네, 지금 여러분 Y2K라고 들어보셨어요? Y2K. 가수? 옛날에 가수도 있었는데 네. 2000년대를 뜻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2000년대. 2000년대 패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제발 오지 마라라고 했던 2000년대 이제 왜냐면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보통 세기말 패션, 세기 초 패션 이렇게 얘기하죠. 샤기컷 하고. 울프컷. 네. 울프컷. 샤기컷. 네, 청청.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청청. 네. 이제 그 로우 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미디가 짧은 이제 그런 골반 바지들 아시죠? 그쵸. 네. 엔진. 네, 맞아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이제 그 본더치 모자 아시죠? 본더치. 그 그쵸. 벨트도 유명했었는데. 그때 많았어요. 맞아요. 에스카 바지 뭐 이런 거 많았어. 맞아요. 카고 바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막 벨벳으로 된 트레이닝복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이제 오. 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추억이네. 액세서리들과 프린팅 티셔츠 이제 네, 이제 옛날에 이런 것들이 체인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허리에 벨리 체인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이제 트렌드로 오. 왔어요. 그래서 오. 이제 미디가 짧은 바지를 입다 보니까 이제 허전한 배 위에다 뭘 걸치기 위해서 체인을. 네, 체인을 이제 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면 굉장히 옛날스럽고 근데 이미 트렌드가 왔고 해외 이제 헐리우드 배우들을 비롯해서 국내에 있는 많은 연예인들도 지금 이런 패션들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때 그 시대의 패션이 항상 그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네. 패션은. 근데 그때 형상 그대로 오지는 않고 약간 변형이 돼서 와요. 예를 들어서 그때 바지 같은 경우에도 미디가 짧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다들 떠올리시는 게 예전에 보면 페리스 힐튼이나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런 스타들이 페리스 진짜 오랜만이다. 페리스. 와 언제쯤? 네,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좀 더 이제 통도 넓고 약간 바지 형태가 조금 변형된 뭐 오. 스타일로 온다. 약간 이런 정도인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이거 엄마 어릴 때 입던 건데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거 예전에 엄마 아가씨 때 유행하던 거야 뭐 이런 그쵸. 식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000년대생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겠구나를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2000년대 이제 패션이 돌아온 거니까 뭔지 그때 알것 태어나셨던 같아요. 분들은 지금 제가 만 20대니까 강조하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강조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아무리 또 유행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근데 거기에 또 굉장히 민감하셔서 그대로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또 이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 현상들을 봤을 때 좀 보였던 거는 첫 번째가 아무리 메가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사람들마다 적용되고 관심 있고 이런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행이 아무리 유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오지가 않는다. 변형 기출이 된다는 거죠. 아하. 네, 그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대 간에 아까도 뭐 세대에 대해서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이렇게 보통은 뭐 20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온다고는 하는데 이제 제가 한번 돌아봐서 그런지 이제 저희 엄마 세대랑도 뭔가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에 이제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되돌아오는구나 뿌리는 대로 거두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세대 통합론을 얘기했잖아요. 세대 포용론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준석이 가족 한 대 맞은 기분 들었어. 네, 그래서 어떻게 매주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실력 있는 거다. 그래서 매주 이게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항상 꺾고 세대와 시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세대보다는 시대가 좀 더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봐도 이준석이 하는 폐륜적인 행위들이 결국엔 자기가 좀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그에 반해 오늘 뭐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도 메시지를 내셨던데 후보가 하는 이 세대 포용에 대한 이 태도나 이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아까 그 재우님이 가져오신 청년 정책 뭐 사실은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라 동물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면이나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 환경도 네. 그렇고 이게 잘 짜여진 그물처럼 하나의 이제 청사진을 이루는 반면에 저쪽에서는 세대 포위론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를 포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대시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적으로 상정하고 나머지를 뭐 갈라치기를 하든 어떤 전략을 쓰든 싸우게 만들어서 갈라치기를 한다는 건데 이게 너무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맞지가 않다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요즘에 이준석에 대해서 또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내시는 분이 또 이 중에 한 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와, 근데 다른 거보다 그거보다 이게 진짜 충격이다. 막 저는 패션 류승범 얘기해서. 생각하고 막 그 패션 막 그런 워스트 베스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과거 회상하고 있었거든요. 이준석이 나와갖고 이 정도 됐으면 이재명 후보께서 엔진 한번 입고 나오셔야 돼요. 엔진의 본더치. 지금 야. 트루 릴리전 그래서 그때 트루 그런 릴리전. 이제 유행이 이제 다시 이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이제 예전에도 몇 년 전만 해도 소녀시대 이런 사람들이 스키니진 입고 그쵸. 한창 나오다가 맞아요. 지금 또 스키니진이 아니라 바지총이 좀 굉장히 넓어진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 아무리 안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눈에 점점 익다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게 좀 달라지고 하는 거죠. 네. 또 그런 옷만 파니까. 맞아요. 어디 옷 사러 가려고 해도 이제 네. 그런 게 아무리 나는 유행 안 따라가라고 해도 이게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스키니일 있으니까. 땐 스키니만 팔고 통 넓을 땐 통 넓은 것만 파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또 패션도 한번 이건 따로 또 얘기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는 분들도 그 각자 또 이런저런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거랑 또 엮을 게 되게 많네요, 문화랑. 근데 아무튼 오늘은 이준석 세대 포위론데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세대 포용론이 맞불을 딱 놓으면서 이게 이준석 대표가 좀 아팠나 봐요.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또 뻘글을 쓰길래 저도 바로 또 뻘글을 써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커온 방식은 저는 쉽게 말해서 성공한 진중권이다 생각을 해요. 진중권, 이준석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스타 게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키보드 워리어의 전형이에요. 사람 심리 살살살 건드려가지고 멘탈 나가게 만들고 뭐 무슨 말하다가 갑자기 비틀어가지고 벙찌게 만들면 그 벙찐 모습이 나가게 만들어서 사람 바보 만들고 그럼 그냥 얼핏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완벽하게 토론해서 압살했다. 뭐 이런 이미지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뭐 게임 해보면 알겠지만 저도 게임 여태까지 진짜 몇만 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사람 감정을 잘 건드리는 그런 키보드 워리어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페이스북에서 서로 댓글 주고받고 막 글 남기고 뭐 이따가 또 하실 얘기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도발, 어그로 이런 거는 논리, 이성, 합리로 대응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끌려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7글자 공약 그리고 확 불붙게 하고 그거를 피할 요소로 쓰고 그걸 심지어 정치 영역까지도 확 퍼뜨리니까 아 여기엔 대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도 똑같이 그건 대응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 약간 웃긴 글을 봤는데 네.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이제 황희두 씨께서 이제 거기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저쪽 당대표의 급이 떨어지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웃긴 글을 봤어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한 명만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졸지에 황희두 씨가 당대표급이 되는 아니요, 제가 당대표급이 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저랑 비슷한 사람이다. 청국장 나와야 되겠네. 뭐 그래서 언럭키 황희도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언럭키 황희도.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보니까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냥 그들도 절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저기 적을 만들고 다니고 있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세대 포위론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역포위를 당하게 생긴 상황이다. 지금 가세연 그 성상납 의혹 오늘 조사 맞아. 들어갔죠, 녹화일 기준으로. 그리고 기존에 윤석열 후보를 바보 취급해서 기성 국민의힘 당원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죠. 뭐 탄핵 요구도 나오고 있죠. 뭐 이해로도 뭐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동료 정치인들, 당직자들, 보좌진들 중에서도 저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당연히 또 열받을 수밖에 없고 뭐 국민의당,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 지금 적들을 만들고 다녀서 청년이라서 이준석 대표가 무시당할 땐 저도 같이 목소리 냈었거든요. 당대표로서 어쨌든 그리고 그 청년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축하한다고 글도 남겼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본인이 적을 만들고 다니고 그걸로 욕을 먹는 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나중에 또 추가로 언젠가는 또 다음 주제로 갖고 와서 얘기해보고 싶은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유행이 또 그대로 형태로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오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동안 뭐 총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을 항상 저들은 정치의 요소로 이제 분탕질 하는 거를 사용을 해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 지역주의 조장해서 북풍 한참 있어. 네, 이제 그런 거 되게 일본이 하는 정치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 이제 적을 만들거나 혐오를 만들어. 혐오를 조정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의가 이제 이미 뭐 안 먹혀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빨갱이도 빨갱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제 멸공이라든지 좀 다른 형태로 와서 20대 다른 남자들의 그런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세대 갈등이 이제 세대 포위로니까 그렇다 치고 뭐 남녀 갈등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얘기가 또 나오면 또 복잡해지니까 네네. 다음에 네, 한번 그거는 가지고 나중에 와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도 사실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적었지만 자기들도 그렇게 안 될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이후에 말을 한번 뒤집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런 걸 계속 장사를 하는데 써먹는다는 거죠. 저도 뭐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안 그래도 갈등이 많잖아요. 뭐 지역 갈등도 있고 뭐 젠더 갈등도 있고 뭐 이념 갈등도 있고 한데 여기에 또 이런 것까지 가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생각하고 그 이재명 후보가 이 세대 포용론 얘기하면서 그 DC 인사이드 언급했었잖아요. 이재명 갤러리 언급하셨었는데 솔직히 여기도 다 지금 뭐 희두님 그 있고 저 있고 그 달탕님 있고 다시 잼계를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갤러리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이병철 의혹 그 뭐 사망 관련해가지고 막 의사분이 오셔서 그걸 의학적으로 사진을 다 설명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진짜 여기가 대단하다 막 그런 걸 느꼈고 앞으로도 잼계 같이 활동 열심히 하면서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한동안 민주당의 젊은 층이 좀 비어 있었는데 그쵸. 그 젊은 층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민주당에서도 마침 또 아까 송영길 대표님 잠깐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조금 더 과감한 기성세대 분들의 얘기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그냥 그 자리를 홀라당 차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능력 있고 진짜로 민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지 괜히 배지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달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그 의욕만 넘치는데 정작 소통은 잘 안 되는 그런 맞아요. 사람들은 저는 앞으로 도와주지 않으려고요. 자리가 목적인 사람들은 안 돼. 그 자리를 맞습니다. 통해서 뭘 바꾸는 목적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리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은 파편화되고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맞게 맞춤 공약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소통하는 채널이나 그 형태도 굉장히 맞춤형으로 변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되게 다양한 이야기 다뤘는데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시 다음 주 청국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